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부족한 그 말씀처럼 주님 이 나라에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오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이 자리에서 꾸준히 기도해 오신 우리 귀하신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과 우리 중보자들께서 기도하신 그 제목에 따라 하나님 이 나라가 주님의 카이로스 때에 하나님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마른 뼈와 같은 우리에게 생기가 불어와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우리에게 살이 돋게 하시고 심장이 뛰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기도의 영광로를 회복하여서 하나님 주님 오실 길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에 임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해온 PPT가 조금 있어서 제가 중간에 서면 화면이 잘 안 보이겠죠? 제가 여기에 서면 지금 각도 괜찮으신가요? 네. 좀 불편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부터 이제 좀 짧게 드리자면 저는 이제 그 유튜브에 버크 TV라고 하는 채널이 있는데 정치 중에서도 국제 정치라고 하는 어떤 그런 관점으로 이제 국제 정세와 한반도 정세를 조명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근데 이제 주님의 은혜로 요새 이렇게 때가 때인지라 이렇게 여기 저 곳곳에서 메시지를 좀 전하고 있고, 제 이름 김성권이라고 하는 형제고, 그래서 이제 청년들을 좀 깨우고자 성경적 정치관이라고 하는 자유의 여정이라는 약간 교재를 이제 집필을 했고, 캄 선교회에 속한 그 이제 출판사를 통해서 이제 출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에서는 이제 국제 정치,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는 이제 귀한 청년들을 성경적 정치관으로 무장하고 있는 이제 형제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메시지를 준비해 왔는데요. 제목이 제가 좀 짧은 제목을 선호해가지고 임박한 중국 붕괴라 했는데 중국 공산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엄연히 중국 대륙과 우리 이제 거기서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들과 중국 공산당이 이제 분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의 붕괴와 한반도 통일이라는 주제인데 저는 조금 이제 관점을 넓게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냥 미국과 중국의 어떤 이런 지금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치열한 전쟁 가운데에 이제 중국 공산당의 붕괴가 이제 예상이 되고 그에 따라서 통일이 온다라는 이제 결말을 갖고 있지만 좀 더 거시적인 관점으로 했을 때 하나님의 이 한반도를 향한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가 분기점들이 있었죠. 저희가 역사를 보면은 어떤 큰 어떤 그런 이제 족적을 따라서 지금 2020년으로 도달했을 때 이런 결론을 도출내지 않겠는가 그런 이제 맥락을 따라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챕터를 보시면은 이제 다들 이제 저보다 글쎄요, 제가 나이가 올해 32살인데 이제 정말 뭐 제 아버님 이렇게 또 옆에 제 또 할아버지 옆에 너무 이제 대선배님들 앞에서 제가 감히 역사를 말하기 부끄럽지만 저희가 이제 한국이 해방을 한 것도 이제 미국이 일제와 전쟁을 하던 와중에 저희 나라의 해방이라는 결과가 나왔죠. 그리고 세 번째 보면은 미국과 소련이 이제 냉전을 치를 때 거의 이제 한 30년, 40년 이렇게 대치 상태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대한민국의 성장이 있었고, 근데 또 한반도 주변에 또 거대한 세력이 있죠. 중국이라는 세력과 미국이 충돌할 때 이제 통일이 온다. 근데 그것의 출발점은 미국이 이제 19세기 후반에 영적인 위기를 맞습니다. 이제 자본주의 체제에 어떻게 말하면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말한 그 자본주의 정신,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사라지고 자본주의의 이익만 취하는 것이 서구 문명의 유행이 되면서 서구 문명에 속한 교회들이 위기를 맞았었는데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영국과 미국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19세기 후반에. 근데 그 부흥운동이 미국에만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바깥으로 이제 폭발하게 되면서 조선에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적인 에너지가 이제 조선에 도달하면서 부흥이 오게 되는데 제가 총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첫 번째로는 미국이 영적인 군사적인 팽창을 할 때 한반도에 어떤 카이로스 때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모멘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세기에는 미국이 영적으로 팽창할 때 조선에 영적인 삼투압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이 되게 되고 조선인들이 근대형 인간과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게 됐죠. 두 번째로는 군사적으로 미국이 일제의 도발에 맞서서 팽창하다 보니까 해방이 왔고, 세 번째로는 소련의 도전에 맞서고, 네 번째로는 중공의 이제 도전에 맞서면서 이제 한반도의 통일의 이제 때가
이제 모르 있게 됐습니다. 잠깐 이제 19세기 얘기를 잠깐 할게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망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대한제국이 망했는데 이 화살표가 뭐냐면은 조선이 망할 때 여러 이제 제국주의 시대 때 열강들이 전 세계를 놓고 아타툼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제국주의 국가들이 조선에 다가오는 방향을 이제 제가 그린 겁니다. 11시에 있는 방향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조선을 왜 원했냐면은 얼지 않는 항구가 필요하죠. 그죠? 러시아는. 그래서 조선을 원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편 전쟁을 통해 가지고 중국 대륙을 여러 유럽 국가들이 나눠 가졌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맥락을 따라가다가 중국이 당시엔 청나라죠. 조선을 원했었는데 조선은 옛부터 이제 사자성어로서 순망치안이라고 입술이 없으면 잇몸이 시리다. 항상 그렇게 조선을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조선을 필요로 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조선이 왜 필요하느냐? 옛날부터 일본이 조선을 명할 때 조선은 마치 그 모양이 일본의 심장을 노리는 반도와 같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한시 방향에 있는 건 뭐냐면 미국입니다. 미국은 당시 필리핀을 원했죠. 그래서 이제 일본과 이제 딜을 해가지고 일본이 조선을 갖고 미국이 필리핀을 갖는다라는 어떤 그런 조약하에 모든 열강이 총 정리를 하자면은 조선의 멸망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안보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 때문에 조선이 필요했는데 최종 승자는 일본이 되었고 조선은 그렇게 멸망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1910년에 일본에게 합병을 당하면서 대한제국 멸망했지만 우리가 이제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한 나라는 철저히 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동시대를 살펴보면은 완전히 다른 역사가 펼쳐집니다. 이제 19세기는 제국주의의 시대뿐만 아니라 19세기는 인본주의 철학이 유럽에서 범람하던 시대이죠. 예를 들어서 니체라든지 마르크스라든지 다윈이라든지 진화론 그리고 이제 프로이트라든지 유럽발 당시에 이제 영국과 미국의 신학교를 위협하는 이런 철학들이 사조가 막 퍼집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신학교들이 넘어가고 자유주의 신학에 그 다음에 이제 자본주의 정신은 이제 없어지고 자본주의 체제에 속해서 어떤 자기 자본만 불리는 어떤 이런 어떤 이제 자본주의 원래 정신이 없어지게 되면서 교회가 이제 큰 위기를 맞게 되죠. 19세기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그런 어떤 카운터 어택을 차원에서 영국에는 대표적인 사람이 그때 누가 일어났죠? 찰스 스펄전이 있었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논란은 있지만 찰스 핀이라는 사람도 유명하고 근데 오늘 제가 19세기의 주인공을 삼을 사람은 무디 전도자입니다. 무디 전도자가 그때 활동하게 되면서 엄청난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 부흥운동의 결과로서 무디 전도자의 목회론과 선교론을 본따서 조선에 온 사람들이 누구죠? 아펜젤로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 게일 선교사, 그죠? 마페 선교사, 평양 대붕이 일어났었던 장대은 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하면은 19세기의 인본주의적인 철학을 그리고 그 정신을 카운터 어택을 하고자 일어났었던 그 영적 운동, 웨일즈와 영국과 미국에서 일어난 영적 운동의 결과로서 많은 영적인 삼투압과 선교사들의 파송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조선이 국가적으로는 붕괴되지만 영적으로는 생명을 공급받으면서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탈바꿈할 수 있는 밑바탕을 마련하게 됐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첫 번째 챕터를 어떻게 결론 맺고 싶냐면은 미국과 영국발 영적인 에너지가 조선을 살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한반도에 살아가는 우리 영적인 선배들은 그냥 우리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항상 외부의 영적인 에너지와 군사적인 어떤 이 흐름 가운데에 호흡하면서 살아가게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개입하게 되면서 조선이 완전히 새로운 나라가 됐죠.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무디 전도자랑 생일이 똑같은 네덜란드 수상이 있어요.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 다들 아시죠? 이 사람이 이제 칼빈주의를 널리 알린 사람이자 네덜란드를 이제 살린 수상이라고 알려진 아브라함 카이퍼입니다. 19세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미국에 와가지고 칼빈주의 강연을 하다가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다가 신기한 움직임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분이 이제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칼빈의 근본사상, 복음이죠. 네덜란드와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식되어서 우리의 발전을 자꾸 서쪽으로 옮겼고 이제는 태평양 해변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가려고 경건히 기다립니다. 이 글을 쓴 게 1898년입니다. 1898년이면은 조선이 이미 청일전쟁이 끝난 다음에 나라의 명운이 결정이 났었을 때예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가 미국에서 복음의 움직임의 방향성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는 것이 미국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태평양을 건너려고 하더라. 그 운동력을 방향을 발견한 거예요. 그때는 이제 무디 전도자의 어떤 기도 운동과 여러 가지 어떤 이 부흥 운동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넘실거리고 있을 때였죠. 근데 유럽과 미국인들만 이 복음의 방향성을 본 것이 아닙니다. 조선의 한 청년이 이 움직임을 캐치를 해버렸어요.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일어난 천주교의 압제와 학정을 반대하고 신교를 설시하여 개신교죠. 국교의 결박을 면한 후에 인심이 일제히 열려서 새 빛을 밝히는 옛 학문이 읽히더니 마틴 루터로부터 파생된 이 개신교의 흐름이 유럽을 지나서 이렇게 오고 있더라. 내용도 중요한데 제목과 날짜가 더 중요합니다. 제목이 서양에서 동양으로 뻗어오는 힘이죠. 1902년 날짜가 왜 중요하느냐? 이때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있을 때가 아니라 한성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한성 감옥에 있을 때 믿음의 눈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복음이 한 바퀴 돌아가지고 일로 오고 있더라고 캐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박명수 교수님의 이 책에 따르면은 무디 전도자의 영향을 받아서 조선의 선교사들이 많이 왔는데 이제 그런 내용이다. 이제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펜젤러 선교사님 대제학당을 이제 신설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근대식 교육으로 깨웠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 대제학당 출신이죠. 언더우드 선교사 이제 정말 복음 열심히 전하고 교회 개척하시고 근대식 교육을 통해서 연세대학교도 만드시고 그런 분이죠. 사무엘 마페 평양대복이 일어났었던 그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입니다. 철로 역장을 한국어로 번역하신 게일 선교사님이고 참고로 철로 역정을 통해서 길선주 장로님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근데 이제 여기에 그냥 선교사들만 이제 파송된 게 아니라 거대한 영적인 무브먼트가 형성이 됩니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 무디 전도자가 세운 학교가 무디 학교죠. 근데 무디 학교의 후임 교장으로 부임하신 분이 루벤 아처 토레이 박사님입니다. 이분은 이제 대천덕 신부님의 할아버지죠. 근데 이분이 19세기 후반에 막 기도를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주님이 이제는 미국의 부흥뿐만 아니라 전 세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라라는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전 세계에 마치 지금 루스 선교회가 하는 것처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중보자들에게 편지를 써요. 루벤 아처 토레이 박사님이 5,000장을 직접 손으로 써서 편지를 이제 보냈는데 그래서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 막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미 이제 호주에 가니까 10,000명의 사람들이 우리의 요구에 따라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고 영국에 가보니까 40,000명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 5,000편지를 썼는데 세계 여행을 다닐 때마다 그곳에는 자기의 예상을 뛰어넘는 숫자의 중보자들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최종 정리를 이제 드리자면은 이러한 어떤 그 미국에서 일어난 영국에서 일어난 부흥운동과 그 결과로서 루벤 아처 토레이 박사님의 전 세계를 위한 부흥운동의 결과로서 웨일즈 부흥도 루벤 아처 토레이 박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일어난 겁니다. 근데 그 웨일즈 부흥의 영향을 받아서 일어난 게 또한 1907년의 평양 대부흥이죠. 물론 1903년에 원산 대부흥이라는 기찻길이 깔려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토마스 선교사님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최초로 성경을 이제 번역한 로스 선교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이제 합류를 한 것이 조선의 역사입니다. 이 첫 번째의 그 미국과 한국의 범유대 기독교적인 어떤 이런 역사의 첫 번째 파트를 제가 말씀드렸고, 근데 영적인 백그라운드가 생겼으면은 이게 국가적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출발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생명이 태어날 때도 잉태가 됐다는 첫 번째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잉태의 단계죠. 근데 출산의 단계를 거치려면은 해방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 해방이라는 것도 당시 정말로 어려운 것이 이 천황을 섬기는 일제가 이 동남아를 비롯한 이 아시아를 다 점령하고 있었죠. 근데 이 국가가 그 미국에게 도발을 하게 되고 이제 아시다시피 패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는 어디서 왔느냐, 그 기원을 서양 민주국가로 이제 명시를 하셨죠. 근데 이제 그냥 그 씨앗을 1945년 해방 뒤에 1948년에 심은 게 아니라 이미 30년 동안 그 정신을 우리가 발전시키고 있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심겨진 복음의 씨앗과 그것을 습득한 조선인들,
그리고 그것이 믿음만 생긴 게 아니라 생활 관습이라든지 이 모든 관점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일본이 진중한 공습을 통해서 미국을 습격을 하고 미국이 카운터어택을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폭을 터뜨림으로써 일제가 이제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메가다 장군이고 그때 당시에 이제 일본 외무 대신인데 미국과 일본의 전쟁이지만 결과로서 한국의 해방이 오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항상 이 대한민국의 운명은 어떤 국제 질서 속에서 결정이 난다. 그래서 이제 1945년에 해방을 하고 1948년에 건국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이 지도를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지점에서 귀한 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성령이 부어주심 사건 이후로 복음이 어떤 발자취를 따라서 왔으며 어떤 세력이 복음을 방해하려고 이때까지 존재했으며 그 왕국들이 그러한 것들을 보여드릴 텐데 그 영상을 보여드림으로써 현재 우리의 이 복음의 방향성이 어떤 방향이 있고 우리가 한국 교회가 어떤 지점에 있는지 좀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네, 첫 번째는 로마 제국이 복음의 이 확장을 방해했었죠. 처음에 하얀색이 이제 복음입니다. 빨간색이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이고요. 네, 이제 이슬람이 생기죠. 네, 중세 유럽을 지난 몽골 제국입니다. 1400년 이제 콜럼버스가 이제 미대륙을 발견한 1492년 그리고 이제 종교 개혁을 지나서 이제 미대륙에 복음이 퍼지고 청교도인들의 이제 정착이 시작이 되고 미국이 건국됩니다. 1789년에 건국이 되고 조선에 이제 복음이 찾아오고 하얗게 됐죠. 그다음에 이제 공산주의가 온 땅을 덮어서 한국을 위협했고 이제 21세기 현재 지금 이제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한반도 위에 저 붉은 큰 덩어리가 있는데 아까 이제 그 2015년에서 마쳤죠. 그래서 항상 지금 이제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정치적인 얘기를 넘어서 이 복음을 가로막으려 하는 어떤 그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제국들이 때마다 있었는데 그러한 것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복음의 전파를 막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전파가 돼 왔고 하나님의 복음은 앞으로도 전파가 된다라는 제가 메시지를 영상을 통해 보여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한국은 해방을 막고 건국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항상 이제 그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5,000년간 이 한반도에 있는 그 왕조와 나라들이 생존했었는데 그 다음에 일제의 지배를 받고 일제의 지배에서 벗어났더니 이제는 이 한반도를 위협하는 범공산권이 이제 존재를 하는 것이죠. 1945년 당시에. 근데 이제 이 제국과도 같은 나라가 100년간 죽인 인명 피해만 하더라도 1억 명입니다. 근데 이제 그 문제는 제가 이 지점에서 미국 대통령들의 사진을 갖고 왔는데 이 냉전이라는 시기가 어떤 아주 급진적인 어떤 단회적인 사건은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전 세계적인 위협은 맞지만 우리가 한국 근현대사를 보면은 가장 한국 교회와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시기죠. 그래서 제가 이 왼쪽 맨 위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한 명씩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이제 이번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우리 6.25 전쟁 때 아이젠하워 대통령, 그다음에 케네디, 그리고 저기 이제 린든 존슨, 리차드 닉슨, 지미 카터 대통령 순입니다. 이 대통령들이 이제 임기를 한 시기가 언제냐면은 1945년에 냉전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트루먼 대통령이 40년대 후반에 대통령이 돼서 6.25 전쟁을 치르고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6.25 전쟁을 치르고 그 다음에 60년대, 그 다음 70년대를 이제 미국을 통치했었던 대통령들입니다. 근데 이 시기를 제가 왜 지금 한국과 연관져서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40년대에서 70년대 후반까지 한국의 대통령들이었죠. 근데 이분들의 이제 공과 관은 다 이제 공존하지만 이분들의 가장 어떤 그 큰 공이 뭐냐면은
미국을 협박을 해서든지 우리 편으로 만들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국에 방어했다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6.25 전쟁과 그때 항상 뭐 평생 자체가 대미 투쟁이었지만 6.25 전쟁 전후로서 트루먼 대통령과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협박을 해가지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미국을 이제 여기에 박아두게 되고, 박정희 대통령도 60년대 초반에서 70년대 후반까지 정말 많은 대통령들이 미국을 거쳐갔지만, 케네디 대통령이라든지 이제 다른 대통령 이게 소수지만 한국의 우호적이고 반공정신이 투철한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었을 때는 한국도 이걸 풀어나가기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도 점점 이제 자익화가 되면서 전쟁하기 싫어진 어떤 이런 사조가 지배할 때는 박정희 대통령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사람 이제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뭐 이제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 그리고 이제 독재자들과 내가 이제 뭐 미국이 수교 안 하겠다. 이제 이런 정책을 펼치면서 박정희 대통령을 엄청 괴롭힙니다. 근데 이상하게 김일성은 되게 좋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좀 문제가 많은 분인데, 대표적으로 이런 대통령이 미국을 이제 통치했을 때 대한민국은 외교적으로 큰 어떤 위험 가운데 있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이 한국에 있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해방된 게 1945년이죠. 이때 전 세계적으로 해방된 국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만 있는 게 아니라 동유럽, 남미, 아프리카. 근데 이 모든 국가들이 이승만, 박정희가 간 길과 다 다르게 갔어요. 이승만, 박정희가 걸어간 길은 뭐다? 부국 강병입니다. 근데 다른 나라 독재자들은 전부 다 강병 부국을 했어요. 다른 나라 독재자들은 먼저 군대를 세게 하면은 나라가 강해지겠지. 근데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은 서구 문명이 발전했었던 그 경고와 경로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먼저 부국을 해야 된다. 그러면 강병도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한국이 냉전 시대 때 마음껏 부국을 어떻게 했다? 미국이 냉전을 치르면서 소련을 압박하고자 한국에게 안보 우산을 제공해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폭발적인 한국이 경제적인 성장과 어떤 이 교회의 성장이 냉전 시대 때 일어났었는데, 이러한 어떤 국제적 백그라운드가 있었다. 이 표는 뭐냐면은 전 세계의 경제적 자유가 높은 국가들입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유럽, 조그맣게 홍콩 있죠. 남한, 대한민국, 북한 빨갛고. 근데 여기 이제 이 초록색인 국가들의 공통점을 다들 잘 아시겠지만 개신교의 세례를 받은 국가들입니다. 그죠? 영국의 지배를 받은 국가들, 미국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온 국가들입니다. 경제적 자유도가 높아요. 근데 경제적 자유도가 높은 국가들은 신기하게도 종교의 자유가 높은 국가와 일치합니다. 근데 여기 빨간 데 보시면 경제적 자유도가 거의 없는 국가들이에요. 그럼 경제적 자유도가 낮은 국가는 이꼴은 종교적 자유가 낮다는 국가, 낮은 국가와 일치하겠죠. 이 보시면은 종교적 자유도가 낮은 국가들은 경제적 자유도가 낮습니다. 이 일치성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은, 미국을 건국할 때 미국을 건너간 사람들이 제일 첫 번째로 원했던 것은 뭐죠? 내가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국가가 간섭하지 마, 이거죠, 그죠? 그게 바로 예배의 자유, 종교의 자유입니다. 미국 헌법 이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죠. 근데 말은 좋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엄한 개인이 이 땅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는 간섭하지 마라. 정말 존엄한 가치를 표현하는 좋은 센텐스이지만 이거를 실제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경제적 자유죠. 내가 땅을 사고 여기에 뭘 만들고 어떤 건물을 짓고 어떤 이제 매매 행위를 하고, 이거를 국가가 보존해줘야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가 보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곳은 이꼬르 경제적 자유도가 발달하게 되고 경제도 성장합니다. 그럼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아무리 독재자라고 욕먹어도 다른 독재자들이 건드렸지만 절대로 건들지 않았던 것이죠. 종교의 자유를 절대로 건들지 않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은. 그래서 서구 문명이 발전한 그런 어떤 심오한 원리를 정확하게 적용을 해서 발전할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그래서 1950년대에서 2010년까지 정말로 거의 시간 여행을 하듯이 이렇게 이제 워프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어떤 이런 혜택을 누린 세대지만, 여기 앉아 계신 제 이제 신앙의 선배님들께서는 다 이제 이거를 직접 읽으신 세대 아니십니까? 그래서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종교의 자유와 경제적 자유가 같이 가는데, 우리나라는 이 50년대에서 이 시대까지 이게 이제 종교의 자유와 경제적 자유가 완전히 이제 혼연일체가 되어서 그 장점을 보여줬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성장을 하는데 이때 한국교회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50년대에서 70년대, 80년대까지 이 개신교의 특징이 뭡니까? 불교는 세속성에서 도망가 버립니다. 그죠? 너무 높게 평가해서 산으로 가버려요. 이슬람은 세속성을 악하다 생각해서 파괴해 버립니다. 근데 개신교를 제일 잘 표현하는 문장이 뭐죠?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세속성으로부터 구별은 되지만 세상 그 자체로부터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 그 경제가 막 성장할 때 한국 교회에서 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 준 건 뭡니까? 당신이 돈 벌고 직장에서 일하는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 있다. 열심히 일해서 사회에 이바지하고 애국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현세에서 활동하는 것에 엄청나게 신적인 의미를 부여해 준 게 바로 한국 교회의 역할이죠. 거꾸로 그래서 스피릿을 제공해 줬고 한국 교회도 어떻게 보면은 이 물밀듯이 시골 생활하면서 이 도시로 밀려드는 이제 사람들에게 이런 어떤 정체성을 부여해줌으로써 동반 성장을 했다. 이것이 저희가 달려온 근현대사를 축약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네 번째 파트 이제 본론인데요. 열심히 달려왔는데 근데 이제 평화를 너무 누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휴전 상태라는 것을 이제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까먹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평화에 젖어버렸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이 고대 역사부터 지금까지 쭉 보면은 전쟁이 없었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죠? 고대 역사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전쟁의 역사인데 근데 참 이 냉전이 끝나고 199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큰 전쟁이 없어졌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 인류가 착해져서 그런 게 아니라 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전쟁을 유발하는 죄성이 사라진 적은 없죠. 근데 왜 큰 전쟁이 없어졌느냐? 그것은 바로 정치학자들이 말하는 브레튼 우주 체제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브레튼 우주 체제가 뭐냐면은 미국이 소련을 압박하기 위해서 1945년부터 지금까지 유지해온 체제예요. 그것은 미국이 소련을 압박하기 위해서 많은 동맹국들이 필요한데 동맹국들에게는 첫 번째로는 내가 전 세계적인 안보를 담당해 줄 테니까 너희가 마음껏 경제 개발해라. 그리고 서로 무역해라. 그래서 원래는 독일 같은 국가는 석유가 필요하고 인적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막 팽창하다가 1차 대전, 2차 대전 일으키고 그랬죠. 근데 미국이 전 세계의 바다를 덮음으로써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서로 무역을 함으로써 평화롭게 지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게 브레튼 우주 체제인데 근데 이것의 단점은 뭐냐면은 전 세계 사람들을 너무 평화에 젖어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미국이 전 세계에 무역 적자를 막대한 그 액수를 내면서도 몇십 년간 하게 만들었는데 클린턴, 부시, 오바마 대통령 때까지 이게 너무 많이 누적이 됐다가 이제 미국 사람들 안에서 야 우리가 세계에 봉사하기 위해서 건국된 국가냐 우리부터 일단 먹고 살고 그 다음에 세계를 섬기는 게 맞지 않냐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딱 보니까 중국이 이때까지 중국 공산당이 이때까지 미국으로부터 탈취한 기술, 일자리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통계를 말씀드리자면은 1년간 중국 공산당이 미국으로부터 가져간 일자리가 1년만 해도 100만 개입니다. 그래서 이게 누적이 돼가지고 몇 천만 개가 이제 미국 일자리가 중국 공산당에게 다 넘어간 것이죠. 근데 거기에는 미국 안에 있는 민주당과 공화당이라 할지라도 친중파들이 그걸 다 팔아 넘겨버린 거예요. 윤리가 없으니까 애국 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도널드 트럼프 이후에 어떤 미중 패권 전쟁이 시작됐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냉전에 관한 전문서인데 여기 소개글에 보면은 미소 대결은 전반전이었다 냉전에. 근데 미중 대결은 후반전이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미소 전쟁처럼 막 이제 살벌한 막 핵을 갖고 막 이런 공포 분위기는 조성이 안 되지만 저희가 안 보이는 인터넷상에서 그리고 어떤 무역 전쟁, 금융 차원에서 정말 치열한 전쟁이 미중 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2020년을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냉전의 후반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냉전은 끝난 적이 없는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은. 근데 냉전의 전반전을 승리로 이끈 사람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그죠? 1980년대에 다들 기억을 하시겠죠. 근데 냉전의 후반전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이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정치적인 아웃사이더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의 직업은 뭐였죠? 영화배우였습니다. 헐리우드 영화배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직업은 뭐였죠? 부동산 사업가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이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공산당을 깨뜨릴 때 하나님은 이상하게 주류권이 아니라 외부에서 이제 좀 이제 하나님 사람을 세우세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두 사람 다 정치를 잘 모르는 것 같지만 그 누구보다 안보 철학이 뚜렷한 사람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사람들이 영화 배우라고 막 비웃었는데 이분의 인생을 제가 이제 공부를 쫙 해보니까 정말로 신기한 게 영화 배우 할 때부터 반공주의자였어요. 철저한 반공주의자였고 영화 배우 조합원을 이제 헐리우드에서 만들었는데 공산당 운동하던 사람들 다한테 쫓고 그랬습니다. 평생 반공운동하던 사람이라서 그때 당시에 국가안보보좌관들이 이제 레이건 대통령한테 조언해준 게 뭐냐면 소련이랑 잘 지내야 된다. 대화하고 뭐 협정 맺고 이런 식으로 가야지 급진적으로 가면 안 된다. 근데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한테 뭐라고 그랬죠? 악의 제국이라고 했죠. 이블 엠파이어라고 이제 거의 전쟁 선언표를 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왜 그랬냐면은 이분이 되게 그 신실한 기독교인이에요. 고등학교 때부터 이 죽어가던 이제 그 수상 안전용으로 냈는데 강에 빠져가지고 죽어가던 사람들 막 살리고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막 교회에서 교사로 섬기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 사람인데 그 사람이 기계의 부품으로서 빨려 들어가는 전체주의 사회인 소련은 우리와 공존할 수 없다.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관점에서 이 사람의 어떤 이제 타협할 수 없는 안보 철학이 나오는 것이고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을 바라보면서 고르바초프 서기장 나오십시오. 이 베를린 장벽을 허무십시오. 그 선언 위대한 선언을 한 것이죠. 그래서 소련이 붕괴하게 됐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감당할 사명도 이제 그러한 것이죠. 똑같이. 그리고 마지막 공통점은 둘 다 이제 되게 재밌는 사람들입니다. 레이건 대통령도 되게 유머가 많은 사람으로 이제 유명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논란은 많지만 이제 유머로서 하죠. 그래서 이제 레이건 대통령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대중 전략으로 채택한 압박 전략이 레이건이 소련에게 썼었던 전략과 똑같습니다. 이거 큰 틀로 나눌 수 있어요. 두 개. 첫 번째로는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자. 소련의 경제적 약점이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근데 레이건이 소련을 압박할 때 썼었던 전략은 군비 경쟁을 통해 가지고 소련의 돈을 이제 완전히 탕감시켜 버리는 그런 전략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소련과 그 동맹국들 내에서 장기적으로 자유화와 민족주의 추세가 힘을 얻도록 부추기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범소련권 안에 있는 국가들의 어떤 이 민족주의 감성을 건드려 가지고 소련으로부터 떼내자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제 적용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중국이 미국에게 이제 걸려 있는 경제 의존도가 상당히 높죠. 무역을 통해서 돈을 벌었으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커트시키고 두 번째로는 범중화권 안에 있는 국가들을 자극을 해가지고 중국의 내부적인 위협을 유발하자. 그래서 위구르라든지 티벳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은 원래 중국인들이 아닙니다. 한족이 아니에요. 그리고 홍콩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나는 중국 공산당이 갖고 있는 이념과 하나가 될 수 없어. 이런 국가들 그리고 북한도 이 큰 범주 안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북한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소스는 중국 공산당이었거든요. 북한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이런 그 막 먹을 것들, 그 장마당에 나와 있는 것들 80% 90%가 다 중국이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의 임기가 이때 끝나는데 이 빨간 게 민주국가 숫자고 파란 게 전체주의 국가 숫자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큰 어떤 공산주의 국가를 깨뜨리니까 민주국가의 숫자가 늘어나고 이 독재국가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는 것인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중국 공산당에게 승리를 거두게 되면은 아마 또 이런 어떤 추세가 유사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북한도 거의 좀 포함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날짜로 근데 변수가 터졌어요. 막 이제 미국이 중국을 이제 공격을 하다가 근데 원래는 트럼프 대통령이 급진적으로 중국 공산당을 막 붕괴시켜야지 그런 전략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이 그래도 전 세계의 어떤 이 서플라이 체인을 제일 큰 서플라이 체인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급진적으로 붕괴되면은 전 세계도 같이 주저앉죠. 그래서 아주 천천히 이제 그 힘을 빼고 있었는데 변수가 들었습니다. 어떤 국제정치학자도 예견하지 못한 코로나가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날짜로 인명피해를 제가 조사해 봤는데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확진자가 180만 명 이상이고 사망자가 이제 10만 명입니다. 그런데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이 미국이 이렇게 빨갛지가 않았죠. 근데 이게 지금 미국이 보시면 제일 빨간데 확진자가 50만 명이 넘고 지금 사망자가 지금 하루에 한 2,000명대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탈리아를 넘어서 미국이 제일 피해가 심해졌는데,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이 국제정치학자들은 더 이상 이거는 질병 현상이 아니라 국제정치학적인 관점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 포린 폴리시라고 하는 이 칼럼에서 제목을 잘 달았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정학 게임으로 바꾸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미중 패권 경쟁의 결말을 앞당길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 우한 코로나 사태가. 그래서 이제 보통 근데 이제 이런 그 위기를 맞으면은 민주 국가들은 미국이나 이제 대만이 이제 그 대표적인 예고, 대만 같은 경우에는 칭찬을 많이 받고 있죠. 어떻게 대처를 하냐면은 일단은 투명성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망자가 몇 명이고 이게 질병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얼마나 파괴력이 있고 이런 것들을 언론을 통해서 알려야 되고, 왜냐하면 언론의 자유가 있는 게 민주국가의 기준이기 때문에. 근데 전체주의성을 갖는 중국 공산당 같은 국가들은, 이란 같은 국가들은 좀 다르게 대처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얼마나 강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제대로 진압을 하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받으면 체제 자체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질병이 우리로부터 나왔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면은 큰일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맨 처음에 데미지를 입다가 이제 슬슬 한 달 정도 그 추이를 보니까 전략을 바꿔가지고 미국한테 이거를 전가시키자는 전략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간 이걸 쭉 이제 그 트래킹을 해보니까 중국 공산당의 행동을, 첫 번째로는 책임 회피 전략을 써버려요. 중국이 발원지가 아닐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책임을 전가시켜버리는 거죠. 미국이 발원지일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다 진압했다. 어떤 중국 공산당의 체제를 이제 높이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우리가 발명시킨 건 아니지만 전 세계가 힘들어한다면 우리가 전 세계를 도울 수 있어. 우리가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도덕적인 국가다라는 것을 알리는 프로파간다 전략을 썼습니다. 근데 이것은 철저히 목적이 분명한데 내부적인 혼란, 지금 우한 막 지금 시위 일어나고 난리가 나죠. 두 번째로는 외부의 비난을 정리해야 된다. 왜 외부의 비난을 정리해야 되냐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GDP의 50%에 해당하는 게 다 수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유럽과 미국이 자기 물건을 사주지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비난을 정리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미국 패권에 도전하는 그 벌판으로 그냥 마련해 버리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전략을 위해서 특히 유럽에 환심을 사고자 중국 공산당이 뭐 마스크나 어떤 키트, 어떤 이런 검사 키트 같은 걸 많이 보냈어요. 근데 이 전략이 처음부터 삐걱거리게 됩니다. 유럽에서 반품 처리가 이제 들어오고 있어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마스크 품질 미달 130만 개를 리콜 요청을 했어요. 안 쓰겠다, 못 쓰겠다. 두 번째로는 슬로바키아 총리는 좀 과격하게 표현했습니다. 중국에서 진단 키트를 1톤이나 샀는데 아무 쓸모가 없다. 단유로 가격 바로 던져버려야 된다. 세 번째로는 스페인, 중국산 진단 키트는 정확성이 30%다. 네 번째 체코도 똑같이 중국산 진단 키트는 80%가 오류다. 그래서 이제 이 유럽의 환심을 사고 미국으로 이제 어택을 하려는 시도가 거품화되고 있는데, 이 빈틈을 노리고 대만이 치고 나오고 있어요. 대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사망자가 지금 2명, 3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중국 불량품이 막 터지니까 우리가 마스크를 주겠다. 마스크 외교를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이걸 왜 기회를 노리냐면은 이제 이제 중국 공산당과 국민당이 전쟁을 하다 국민당이 져가지고 대만으로 온 게 지금의 이제 대만이죠. 근데 이제 대만이 항상 하고 싶었던 게 중국 공산당이 아니라 전 세계에 대만이 우리가 이제 어떤 전통 중화 세력이다 이런 걸 알리고 싶었어요. 근데 중국 공산당이 전 세계에서 비난을 맞으니까 이때 치고 나가가지고 이제 외교를 하는데, 중국이 이제 발끈해가지고 이제 넘어가지 마라 이러면서 이제 싸우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이제 그 얘기를 전환해 보자면은 미국의 인명피해가 좀 심각한데, 뉴욕에 지금 하루에 한 800명 가까이 죽고 있어요.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자면 뉴욕 주변에 하트섬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이제 야간실이 부족해가지고 땅 파가지고 사람을 묵고 있습니다. 거의 우한처럼 아주 심각해지고 있고, 경제적인 부분을 보자면은 3주 만에 1,700만 명 실직을 했어요. 근데 이제 10년 가까이 일자리를 꾸준히 늘려왔고, 최근에는 2,000만 개 이상 일자리가 생겼고, 트럼프 대통령이 3년 동안 한 게 뭡니까? 경제 살려보자고 그렇게 막 노력한 거 아닙니까? 중국에게 관세 보복하고 막 여러 가지 막 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4월 한 달 동안만 그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 10년 동안 그 쌓아온 일자리가 엄청나죠.
5월 중에는 미국의 실업률이 15%까지 올라갈 수 있는 전망이 있다. 현실이 될 경우에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고치다. 골드만삭스에 의하면은 이 같은 경우 4월에서 6월 사이에 미국의 경제 규모가 연율 기준으로 34%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최대 감소폭입니다. 그래서 이게 백신이 안 나와가지고 계속되면은 4월 달 한 달만 하더라도 미국이 10년 동안 이제 쌓아온 일자리가 한 방에 사라질 수 있고, 그것은 이제 1930년대 대공황 이후로 최고치고 어떤 이제 세계대전 이후로 최대 위기다. 이것이 지금 미국이 마주하고 있는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경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됐던 뭐 힐러리가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국가라는 것의 본질적인 성격은 뭔가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책임지는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국가든 간에 이러한 어떤 엄청난 인명 피해와 경제 피해가 생겼을 때 책임을 씌우고 싶은 어떤 대상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무슨 협상을 마련했는데 잘 안 되면은 누구 숙청당하고 그러죠. 왜냐면 최고 전엄인 종엄인 김정은에게 책임을 돌릴 수는 없으니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어떤 이러한 막대한 피해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점점 더 중국에 이 책임을 씌우고 싶은 유혹에 빠지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한 것이 맞고, 그래서 이제 WHO를 제가 자세히 설명 안 드리겠지만 중국 공산당이 한 발표랑 똑같이 이제 굴러갑니다. 뇌물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WHO 같이 비난을 합니다. WHO가 완전히 망쳐버렸다. WHO는 미국에 의해 크게 자금 지원을 받는데 굉장히 중국 중심적이다. 운 좋게도 나는 중국에게 국경을 열어두라는 그들의 조언을 거부했다. 그들은 왜 이런 잘못된 권고를 한 것인가? WHO가 처음부터 똑같이 중국 공산당이랑 발자취를 같이 했는데 동물에서 사람에게 옮기는 것이지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옮기는 게 아니다라고 WHO가 맨 처음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그만큼 심각한 것이 아니라 팬데믹이 아니다라고 했고, 그리고 결정적인 것으로는 미국한테 국경을 닫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심각한 건데 왜 투명하게 WHO가 정보를 공개 안 했냐라고 이제 비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마이크 펜스 대통령도 똑같이 이런 발언을 합니다. 우리는 미국 국민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대로 WHO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WHO에게 책임을 묻는다라는 것은 중국에게 책임을 묻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항상 어떤 전쟁 또는 한 국가에게 제재를 가할 때 이것은 우리 지도자들의 뜻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국민들의 뜻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죠. 이 사람이 최근에 G7 국가들, 이제 세계를 이끈다고 하는 이제 7개 국가들이 있죠. 일본, 이탈리아, 독일, 이런 영국 이런 국가들, 이 국가 정상들과 화상 통화를 했어요. 만나지 못하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브리핑을 했는데 내용이 뭐냐면은 중국 공산당은 우리의 건강과 생활 방식에 막중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는 우한 바이러스 사태로 해서 명백히 증명됐다. 이런 대화들을 이제 G7 국가들과 했다는 것이고, 중국 공산당은 G7 국가들의 상호 간의 번영과 안전을 떠받치는 자유롭고 개발된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전 세계의 어떤 이 자유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G7 국가들과 나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G7 국가들과 이런 위협을 나눈 것 외에도 중국 공산당이 얼마나 거짓 집단인가를 함께 나눴다는 것인데, 오늘 G7 국가들 사이에서는 중국이 그래갖고 노란 글씨 읽을게요.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긴 것은 미국이라는 중국 공산당 내부의 고위 간부들의 발언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정신나간 말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중국 공산당의 외교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최근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이게 미국에서 나온 거다라는 이제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은 정신나간 발언이고 G7 국가들은 이게 다 거짓말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국의 독자적인 입장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중국 공산당의 거짓을 똑바로 이제 알고 있고 거기에 넘어가지 않겠다는 얘기죠. 지도자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제 유태인인데 미국에서 하는 유태인이고 청년 보수주의자고 미국에서 정말 유명한 이제 농객입니다. 이 사람은 객관적인 통계 자료도 갖고 왔어요. 이 연구에 따르면은 중국이 만약에 3주만 빨리 대응을 했어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 확산을 최대 95%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역할은 뭡니까? 이 여론을 막 움직이는 거죠, 방송인들은. 그래서 중국 공산당에 구체적인 책임이 있다라는 논리를 전개하고
미국의 시청률이 제일 높은 뉴스는 CNN이 아니라 폭스 뉴스입니다. 폭스 뉴스는 보수 채널인데 그 보수 채널의 시청률이 2등으로 높게 나오는 진행자의 이름이 터커 칼슨이에요. 이 사람이 한 말이 뭐냐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면 우리는 중국을 위험한 냉전의 적처럼 상대해야 된다. 아주 센 발언이죠. 이제 폭스 뉴스의 논객이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를 주장하면은 미국 사람들은 거의 이제 폭스 뉴스 봅니다. 사람들의 생각도 바뀌게 되겠죠. 근데 이제 중국 공산당이 이제 눈치가 없어가지고 막 미국에 사람들 죽어가고 경제 막 주저앉고 이러는데 3월달에 수습이 안 되는 발언을 해버렸어요. 미국한테. 미국을 코로나 바이러스 바다에 던져버리겠다, 미워버렸어요. 근데 이게 이 말이 왜 나왔냐면은 제가 아까 이제 미국의 산업이 중국에게 많이 팔렸다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에 필요한 이 의료 장비와 이 의약품의 90%가 중국에서 생산돼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어떤 식으로 미국을 위협했냐면은 너네 계속 우리한테 그렇게 잘못했다고 말하면은 너네 미국한테 필요한 그 메디컬 서플라이를 끊어버리겠다 협박을 하고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이게 제가 이제 그 갤럽 그 통계를 조사해 봤는데 그 중국을 향한 미국 국민들의 정서가 이렇게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 정치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미국 사람들의 여론이 나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라스무센이라는 데서는 이제 전화를 돌려보니까 중국에게 배상을 요구할까요? 42%가 찬성을 했습니다. 두 번째, 중국에게 배상 요구할까요? 공화당을 찍는 사람일수록 그 응답률이 더 높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보수인 사람들이 약간 이게 감정이 안 좋죠. 똑같습니다. 네 번째 보면은 만약에 중국이 정말로 우리의 의약품을 차단했을 때 전쟁 선포로 간주해도 될까요? 공화당인 사람은 36%. 그래서 이 대중들의 반중 성향이 아주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래서 미국은 항상 보시면은 여론이 움직이면은 미국의 상원 의원들이랑 하원 의원들이 법안 발의하는 게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미국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어떤 지금 그 법안을 이제 발의하고 있냐면은 WHO 사무총장 청문회 세우자. WHO가 중국의 허술한 코로나19 대응과 잘못된 정보를 용인하고 있다면서 모든 면에서 WHO의 대처에 화가 난다. 이 공화당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미국의 전 세계의 피해에 WHO와 중국 공산당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저 사람이 짐 뱅크스 이제 되게 젊은 공화당 의원인데 지금 이제 제가 오늘 PPT가 많기 때문에 좀 생략을 했지만 공화당 의원들이 지금 주도적으로 막 발의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자. 그리고 만약 안 들을 시에 미국 내에 있는 중국 자산을 압류하자. 중국 공산당 간부의 자산을 압류해서 매각해버리자. 그런 법안을 막 발의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급진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뭐 이제 책임을 져라 이런 얘기고 두 번째 문단을 내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국이 대부분의 비난을 떠안아야 되는데 중국 관리들의 선전이나 눈속임에 우리가 굴복하기보다는 전 세계는 이 사태를 잘못 다룬 중국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고 유엔이 만약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유엔의 존재 목적을 상실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유엔이 방해를 하고 동의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밀고 나갈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 만약 중국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거부한다면 유엔 헌장 제49에서 51조에 의거해서 미국과 전 세계 다른 국가들은 중국의 WTO 멤버십 박탈과 중국으로의 비행기 여행을 중단하는 것을 포함해서 중국의 책임 수용을 압박할 수 있도록 이 국가들이 중국에게 지는 국제적 의무를 위반할 수 있다. 만약에 중국이 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거부한다면 이때까지 우리가 인도적인 이유로 중국에게 졌어야만 하는 그 의무들을 안 질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죠? 중국으로 들어가는 비행기 여행 전부 다 셧다운. 제일 센 거는 중국의 WTO 멤버십 박탈입니다. 이게 제가 왜 심각한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 중국이 2001년에 WTO 가입 기준으로 폭발적으로 무역 총액이 상승을 합니다. 등소평이 1978년 이후에 개혁 개방을 했어도 중국이 세계 시장에 깊숙이 몸을 담그면서 성장할 수 있었던 발판은 WTO 가입이에요. 2001년에. 그래서 이제 세계 GDP 차지 비중이 2001년에는 4%밖에 안 됐는데 2015년에는 14%. 수출 총액은 2001년에는 이거밖에 안 됐는데 2015년에는 거의 6배 이상, 8배 이상이 성장을 했죠. 그래서 아까 이 짐 뱅크스 원이
WTO 멤버십을 박탈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세계 시장에서 중국을 이제 빼겠다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계속 이런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면은 그것은 중국 공산당이 이때까지 경제 성장할 수 있었던 그 기반 자체를 없애버린다는 거죠. 소련과 중국 공산당의 근본적인 차이는 소련은 미국의 세계 시장에 편입된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중국 공산당은 미국이 깔아놓은 어떤 이 프리 마켓이라는 그 체제 안에서 수입과 수출을 하면서 여기까지 큰 것이죠. 법무부 장관의 얘기를 들어봅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중국 계획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데 수많은 기소장을 준비해놨다. 여기 무슨 말이냐면 중국 계획이라는 것은 차이나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것인데 이미 2년 전에 미국 법무부가 준비한 게 뭐냐면은 중국 공산당이 미국의 이런 첨단 기술이나 이런 것들 너무 많이 빼가가지고 이거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법적인 제동을 걸고 발견됐을 때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법안들을 만들어놨어요. 그게 차이나 계획인데 이미 수많은 기소장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게 그 책임을 묻는 건 일부 안 되라는 것이죠. 이제 캘리포니아의 뭐 소상공인들이 이제 8조 달러에 상응하는 금액을 청구를 했습니다. 8조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8천조가 넘죠. 그리고 이제 미국 의료진들 지금 고생 많이 하고 있는데 똑같이 중국 정부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린지 그레이엄이라고 하는 상원의원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유행병으로 인해서 중국에게 청구서를 보내야 된다. 전 세계에 만약에 데미지가 있어야 동참을 하겠죠. 지금 일본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일본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2분기 실질 GDP 11% 감소. 코로나 때문에 기업이 51개가 도산을 했습니다. 인명피해. 일본 외무성 국장이 코로나가 걸려버렸어요. 그 다음에 유명한 일본의 이제 그 기성세대인데 시무라 켄이라고 하는 이제 코미디언이 코로나 때문에 최근에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안에 있는 민족주의 감정은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그게 폭발하는 거예요. 이 보면은 네티즌들이 중국이 시무라를 죽였다. 살상력 높은 우한 바이러스를 만든 것은 부패한 중국 공산당이다. 국민 수준이 낮은 중국 정부는 아무 일도 안 한다. 굉장히 강도가 높은 민족주의 감정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소타로 그 일본의 부총리죠. 그래서 WHO가 아니라 중국 HO라 부르자. 그리고 우한 바이러스라 부르자. 이렇게 명칭을 아주 이제 중국 공산당이 분노할 만한 그런 명칭을 쓰므로써 고발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일본의 이런 움직임 중에 가장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아베가 이제는 중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기업이 중국으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그런 기업들한테 지원금을 줘서라도 중국으로부터 나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보면은 중국을 떠나는 기업들의 이전 비용에만 사상 최대인 우리나라 돈으로 2조 7천억 원을 편성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중국이 일본의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이지만 이 코로나 확산 이후 중국 수입량은 절반으로 급감했고 중국에서 부품을 조달하는 일본 제조업체들은 아사 직전이다. 일본 정부가 제조업에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전 세계로 나가는 물량이건 중국에서 일본으로 들어오는 물량이건 간에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절반으로 급감했기 때문에 중국에 나가 있는 일본 제조업체들이 신음을 하고 있으니까 차라리 나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추세인데 중국이라는 나라는 항상 외부적인 관계에 생명이 달려 있는데 일본은 항상 미국이 계속 일본한테 야 중국이랑 너 그만 놀아라 해도 이제 네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또 뒤로 가가지고 이제 막 공산당이랑 함께하고 이랬어요. 근데 이제 그러한 것에 큰 변화가 왔다. 유럽 상황을 보면은 실업률이 엄청납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신규 실업자가 83만 명, 역대 최대 기간 증가폭. 프랑스 3월 후반 2주 동안만 해도 실업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400만 명. 캐나다 같은 경우는 실업수당 신청한 사람이 213만 건이나 되는데 전체 인구의 10%가 실업수당을 신청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가라앉으니까 전 세계가 같이 지금 쪼그라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영국도 지금 중국에 화가 많이 났습니다. 보리스 존슨 총리가 얼마 전에 직접 코로나 걸려버렸죠. 그래서 호흡이 잘 안 돼가지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근데 오늘 뭐 이제 퇴원을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영국 그 정치인들도 야 이거는 좀 심하지 않냐. 최고 뭐 지도자가 코로나 걸릴 정도면 그래서 코로나19 위기가 끝나면 중국 정부는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 이런 이제 허위 정보 캠페인이 진행 중이고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고 또 다른 고위 관료는 분노가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이런 얘기, 호주 같은 지금 상황을 볼까요? 호주 정치인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중국이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하여 책임을 져라. 앤드류 허스티라고 하는 이 국회의원은 호주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우리는 코로나19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중국 공산당이 어떻게 코로나19에 대하여 거짓을 말했는지 알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돕기 위해 중국이 얼마나 많은 장비를 보내든지 우리는 그들의 책임을 간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거짓 프로파간다 전략에 안 속고 끝까지 책임을 묻는다라고요. 호주도. 그 다음에 인도 상황을 볼까요?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도 이제 뭐 이런 2조 5천조 원을 이제 손해를 청구한다고 이제 너무 큰 액수죠. 이스라엘도 나섰습니다. 뭐 국가 차원으로 나선 건 아니지만 한 단체가 지방법원을 통해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집트에서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 변호사가.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의 한 80, 70% 정도 했는데 미국이 이제 피해가 크다 보니까 중국과 WHO에게 책임의 굴레를 씌웠고, 근데 이것을 독자적으로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까 전 세계 여론을 끌어와야 됩니다. 근데 전 세계 여론을 끌고 와서 마치 레이건이 소련을 이블 엠파이어라고 불렀던 것처럼 미국이 중국 공산당을 이블 엠파이어로 부를 수 있으려면은 전 세계에도 피해가 있어야 되고 전 세계도 똑같은 여론에 참여해야 됩니다. 근데 그 백그라운드가 형성이 됐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미국이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것이냐. 그 전에 이제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제 이 국민들에게 어떤 말을 했냐면은 중국의 거짓말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9.11 유행병 한복판에 있는데 피해자들은 이러한 피해로 인해 중국의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가졌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9.11 테러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미국에. 그런데 국민들이 사우디아라비아가 나중에 연루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미국이.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테러를 입었으면 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되지만 제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뭐 전쟁에서 죽었다 쳐요. 그러면은 그 테러국에 제가 개인 차원으로 소송을 걸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9.11 테러 사건의 책임을 사우디아라비아가 물어야 되는데 민간인들이 소송을 걸 수 있도록 의회가 2016년에 앞장선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중국 이 코로나로 미국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는데 미국 의회가 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지금 국민들이 중국 정부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나서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심각한 것은 마치 이거를 9.11 테러 사건이랑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중국 공산당이 사실 손해배상 청구에 응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겠죠. 독재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할 가능성이 크다? 저희가 오토원비어 사건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토원비어가 이제 참고로 이제 미국의 청년인데 북한에서 말도 안 되는 사건으로 국가 반란죄 이런 걸 씌워가지고 이제 고문받다 사망한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의 이제 부모님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이거는 이제 북한 상대로 막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미국 정부가 5천억 달러를 배상해라 북한한테 그렇게 판결을 냈어요. 근데 당연히 북한은 이제 응답을 안 하죠. 그래서 미국이 한 조치가 뭐다? 북한에 큰 선박이 있습니다. 그 석탄 밀면은 이 선박을 강제로 이제 납포를 해버렸어요, 미군이. 그래서 이 배를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갖고 그 부모에게 이제 전달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미국이 중국 공산당이 만약에 그 손해배상 청구에 응답 안 하면은 미국 내에 있는 중국 자산 엄청 많습니다. 이거를 다 동결하고 압류해가지고 매각을 한 다음에 미국이 경제 회복하는데 밑바탕으로 쓰거나 아니면은 지금 이제 막 국민들한테 돈 막 뿌리고 있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조치가 예상이 되고, 그러면 앞으로 미국이 중국을 어떤 코너로 몰아갈 것이냐, 이 내셔널 리뷰라고 하는 의인 매체가 아주 잘 말을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후원자들에게 고통을 가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이 있고.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미국으로 하여금 마침내 국제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중국이 법정에 가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개발도상국들이 국제법을 어겼다고 주장하도록 하자. 중국으로 하여금 이 국가들은 중국의 코로나 사태 은폐로 인해 보상받을 권리가 없다고 증명하도록 시도하게 만들자. 그들이 자국 내에서 하듯 중국 국경 밖에서도 중국 공산당은 상식을 거부하고 한 세기에 나올 최악의 공중보건 재앙을 만든 아키미 피해자들을 비난할 수 있다고 중국 공산당이 주장하게 만들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오히려 중국이 국제 무대에서
우리가 야 미국, 야 유럽, 너네 아시아, 우리가 너네한테 잘못한 것도 없고 우리가 너네한테 뭘 갚아야 되냐 적반하장으로 나오게끔 유도하자라는 거예요. 오히려 왜죠? 그렇게 될수록 전 세계가 중국 공산당에 갖는 반감이 더 높아지니까 이 정말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전략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전 세계가 이제 중국 공산당과 이 외교를 막 단절하고 싶어하고 경제적인 이 체인을 끊어버리려고 하고 지금 이제 제가 기사를 준비 못했지만 미국 주식시장에 어떤 그 올라가 있는 중국의 스타트업 기업들의 회계가 거의 다 조작됐다라는 게 다 발각되면서 다 막 매각하고 있어요. 어떤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그게 왜 중국에게 치명타냐? 이 프랑스 학자의 말 한번 들어봅시다. 2006년에 이 사람이 중국 전역을 발로 뛰면서 여행을 하면서 많은 크리스찬들도 만나고 중국 공산당의 문제가 뭔지 막 이제 알아내가지고 집대성한 책이 있어요. 중국이라는 거짓말한 책이 있는데 이미 여기서 이 사람이 어떤 진단을 내렸냐면 공산당의 생존 여부는 당이 외국 결정권자들과 유지하고 있는 특별한 관계에 종속되어 있다. 중국 공산당의 생명은 외부와의 관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왜? 엄청나게 값싼 노동력을 통해서 많은 어떤 이제 공산품들을 만들어서 미국과 유럽에 막 판매를 해가지고 이때까지 성장을 했고, 근데 그 국가들이 만약에 그 무역의 끈을 끊어버리면은 그 성장의 심장, 성장의 발판 그것이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때까지 그 미국한테 엄청난 무역 흑자를 올렸고 미국은 이 상응하는 무역 적자를 이제 막 내면서 이렇게 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저 매니언 게 뭐냐면은 중국이 이제 미국한테 제일 수출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줄이려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 시진핑 is my best friend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계속 이렇게 이제 무역 관세 보복을 했어요. 그래서 이 데미지가 이미 누적이 돼 있었는데 만약에 이제 미국으로 향한 어떤 이 길이 이제 끊기면은 어떤 이제 데미지를 받게 됩니다. 이 피터 자이안이라고 하는 학자가 유명한 지정학자입니다. 책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미국으로의 시장 접근이 차단된다면 중국은 이 세계의 미국 경제 대공황을 동시에 겪는 정도의 고통을 받고 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조지 프리드먼이라고 하는 이 한반도 통일을 예측하기도 한 아주 유명한 지정학자가 최근에 코로나 사태 이후로 어떤 전망을 내놨냐면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총생산의 50%에 가까운 중국과 독일은 아주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이거는 경제적인 위기가 아니라 이러한 국가들은 침체가 내부의 경제, 사회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부 정치적 격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경제적인 위기가 오게 될 것인데 그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 데미지를 받느냐? 수출 위주. 우리나라도 포함이 되겠죠. 퍼펙트 스톰에 올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한 국가들 중에 특히 중국은 이것이 아주 사회 그리고 정치적인 격변을 유발할 수 있다. 어떤 이 구조적인 어떤 딜레마를 겪고 있죠. 이 지도는 빈부격차를 뜻하는 건데 빨간 지역일수록 경제적인 어떤 수준이 낮고 이 해안가를 따라서 그나마 이게 좀 부자 지역이 몰려 있는데 런던 정경대의 자료에 따르면은 1978년에는 상위 10%가 GDP 27%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2015년이 되면 이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상위 10%의 소득이 오히려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하위 50%의 소득은 좀 늘어나야 될 텐데 과거에 비해서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공산당은 경제적 자유를 개인에게 부여한 다음에 한 사람이 기회평등을 갖고 막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뭐 토지의 소유권과 모든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권력에 가까울수록 부자가 되죠. 그죠?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아까 그 학자가 말한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세계에 합하는 엄청난 위기가 만약 중국에 온다면 이거랑 만약에 맞닥뜨리게 되면은 해안가를 따라서 자본주의 체제에 눈뜬 사람들 안에서 시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은 19세기 중국은 바로 이 경계선을 따라 해안가를 말하는 겁니다. 분열되었다. 미래에도 여기서 분열이 일어날지는 모른다. 이 책에 따르면은 이 해안가를 따라서 일어날지는 모른다. 근데 이게 왜 뜬구름 잡는 소리냐? 아닙니다.
19세기에 똑같이 그렇게 분열이 됐었어요. 청나라가 망할 때 영국이, 독일이, 러시아가 일제가 중국을 해외로부터 이제 분열시켰던 역사가 있습니다. 더 멀리 가볼까요? 중국의 역사를 춘추전국 시대부터 지금까지 한 2,800년이나 치면은 난세에 해당하는 게 2,200년입니다. 그러면은 이 치세에 해당하는 이 왕조가 안전한 어떤 체제를 유지했었던 게 별로 안 돼요. 중국 총 역사를 보면 항상 뭐 민중들의 반란과 역병과 뭐 메뚜기와 뭐 기근과 뭐 외세 침입과 이것 때문에 계속 왕조가 바뀌었던 게 중국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것이 한 번 더 이 어떤 미국발, 유럽발, 전 세계발 이 어떤 전 방향의 압박으로서 찾아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사에 따르면은 이게 뭐냐면은 노동 시위가 2017년에 전국에 1,200건이 있었고 보도된 것만 하더라도 2018년에는 1,700건이 됐었습니다. 근데 다 해안가, 특히 이 광저우 지방이 심하죠. 여기가 홍콩이랑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콩에서 자유주의 민주주의 시위가 왜 그렇게 공산당이 막 탄압을 많이 했냐면은 광저우는 이미 이제 이게 심한데 이게 둘이 만나게 되면은 다이너마이트가 연결돼서 다 터져버려요. 여기가. 그래서 어떤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국 공산당은 자신의 그 패권을 스스로 내려놓지 않을 거예요. 항상 전쟁은 고대 때부터 지금까지 패권 유지국과 패권 도전국이 붙을 때 먼저 기브업하는 사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1등 될 때까지 끝까지 싸워요. 중국 공산당은 일제도 그랬잖아요. 천황제, 전체주의. 이게 신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으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감히 그 일본 군인들이, 장군들이 천황 앞에서 그 우리가 미국이랑 붙으면 질 것 같은데요라는 말을 참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 같이 그냥 쓸려가가지고 전쟁에서 패배하고 마는 게 전체주의 속성인데 중국 공산당도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저는 조금 높다고 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전장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어디다? 저는 남중국해가 좀 확률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곳이 왜 중요하냐면은 남중국해에 그 보시면은 제가 지도를 준비 못 해왔는데 여기에 이제 그 중국으로 들어가는 이 석유일과 무역 이게 모두가 다 맞습니다. 싱가포르 밑에 말라카 해협 있죠. 그 태평양 여기 다 이제 남중국해가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입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미국이 만약에 중국에게 그 청구한 손해배상을 응하지 않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밑에 호주, 여기 인도, 그다음에 영국, 일본의 해군을 다 끌고 와가지고 남중국해의 입구를 막게 된다면 그 질서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했을 때 중국 공산당은 포기하지 않고 남중국해에 자신의 압력을 더욱더 확대를 할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이 남중국해의 군사 긴장도가 상당히 올라왔어요. 원래 높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코로나로 아무리 당해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미사일 배치를 이제 인도 태평양 그 동맹국 위주로 이제 막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작전 강화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미 군함이 대만 해협이 있는데 원래는 이제 이게 중국이고 이게 대만이면은 여기 이제 가르는 경계선이 있겠죠. 항상 미국이 이 경계선 남쪽으로 항행을 했는데 유례를 찾아볼 수 없게 그 경계선 북쪽으로 최근에 이제 그 미국 군함이 지나갔어요. 엄청난 도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 항모 전단도 뭐 이제 센카쿠 주변에 돌아다니고 그래서 어떤 이러한 그 상황이 저희가 1차 대전도 보면은 그 세르비아 청년이 보스니아에서 오스트리아 황태자를 총으로 쏘면서 그 작은 사건이 1차 대전으로 번져버렸죠. 그러면 이제 남중국해에서 이제 최근에 막 뭐 베트남 어선이랑 그 중국 군함이랑 부딪혀가지고 뭐 중국 그 베트남 어선 막 침몰하고 그리고 일본 배랑도 막 부딪히고 이제 막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어떤 압력, 미국과 중국의 압력이 계속 올라가는데 앞으로 남중국해에서 어떤 이런 작은 사건이 터지면은 저는 이제 조금 저희가 이제 큰 화약고가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시대 때 지금 굉장히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제가 다른 방송에서 북한 얘기 좀 상세하게 했지만 큰 범죄에서 좀 말씀드리자면은 아까 이제 기도 제목도 아까 이제 그 나눠드린 종이에 있는 거 잘 봤는데
이제 지금 많이 어렵죠. 코로나가 이제 빵명이 나왔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고 특히 식량 상태가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아무리 이제 중국 상태가 어려워도 북한에 항상 쌀을 배급해 줬어요. 왜냐면은 이게 죽으면 안 되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장마당에 나와 있는 물건의 80%가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자예요. 근데 그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끊겨버렸고, 근데 김정은의 딜레마가 뭐냐면은 트럼프가 지금 3년 동안 계속 뭐 달러건 비트코인이건 석탄이건 석유건 간에 씨를 말려가지고 먹을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트럼프가 트위터로 정은을 한번 볼까 했는데 바로 뛰어나왔잖아요. 뚱뚱한 목 끌고. 그게 왜 그랬냐면은 판문점에 뛰어나온 이유가 먹을 게 없어서 뛰어나온 거예요. 그 나라의 신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렇게 뛰어나온 거는 그만큼 배가 골았다는 건데, 그래서 김정은이 이제 마지막 탈출구로서 북한에 준비한 게 뭐냐? 중국 그 관광객들을 유치해가지고 달러를 벌고 싶어가지고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가지고 관광 단지를 만들었는데 이번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이 못 들어오게 됐어요.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는데 더 이 코로나 때문에 북한이 위험에 빠진 게 뭐다? 핵을 쐈는데 아무도 관심 안 가져요. 비싸죠. 이게 지금 기사가 제가 한국말로 준비를 못하는데, 만약에 북한이 미사일을 쐈는데 아무도 신경 안 쓰면 이게 제목이에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게 현실화돼 버렸다. 그래서 이 그 기사가 어떻게 웃기기 시작하냐면, 한번 전문가가 쓴 기사인데, 이틀 전에 북한이 동해안으로 미사일을 쐈는데 그거 아는 사람 물어봐요. 아무도 모른다고요. 왜냐면은 김씨 일가가 이때까지 전 세계와 한국을 그 놓고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 있었던 그게 뭡니까? 핵 미사일 그것밖에 없잖아요. 쏘면은 대통령 지시도 내려가고, 미국 대통령 지시도 내려가고, 한국 대통령 지시도 내려가고, 그거 갖고 계속 테이블에 나와가지고 이제 제재 완화시켜가지고 뒤에서 뭐 밀매해가지고 살아남고, 그게 이제 북한의 습성이었습니다. 그렇죠? 습관적인 태도. 근데 미사일을 쏴도 트럼프가 자기를 안 만나주는 거예요. 왜냐면은 미사일보다 더 강력한 라이벌이 생겼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공포에 빠져가지고 이걸 아무리 쏴도 아무 신경 안 쓰고. 그래서 북한이 중국과 함께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막 그 한국 기사만 보면은 정말 막 뭐랄까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막 위협받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전체주의 진영이 더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은, 제가 오늘은 어떤 큰 맥락을 먼저 좀 준비했기 때문에 중국 내부 상황을 많이 준비 못해 드렸는데, 지금 이제 에포크 타임스라고 하는 그런 유튜브 매체를 보시면 한국어 자막도 나옵니다. 중국 내부에 있는 지금 상황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합쳐서 좀 이게 좋은 어떤 이런 관점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몇 년 전에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통일이 2030년 전에 올 것이다. 정말 유명한 사람입니다. 별명이 21세기 노스트라다무스예요. 맞춰가지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어찌됐든 간에 그 통일이라는 것은 미국의 어떤 그 이익과 맞아야 되고, 어찌됐든 간에 북한의 생명줄을 잡고 있었던 중국 공산당이 무너진다는 전제하에 이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그 큰 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일이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도 이 얘기를 보고 대충 동의를 했어요. 원래는 코로나 전에. 왜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된다 했을 때 얼추 계산하면 2028년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점진적으로 되겠구나 했는데, 코로나가 이 사태를 굉장히 지금 앞당기고 있다. 급진적으로 앞당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때가 좀 급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사진은 뭐냐면은 어쨌든 총정리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그 정치적으로 보면은 제가 국경이 다 쪼개져 있잖아요. 이스라엘, 미국, 한국 이렇게. 근데 문명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에서 관점을 봤을 때 이거는 범유대 기독교 문명이죠, 그죠? 그래서 이 범유대 기독교 문명이 호흡하는 역사를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것이 영적으로 폭발할 때 조선의 영적인 삼투압이 들어와가지고 잉태가 됐고, 그래서 이 문명이 일제와 싸울 때 응애하고 태어났고, 소련과 싸울 때 얘가 성장을 해버린 거예요. 태어난 애가. 근데 그러면은 이 유대 기독교 문명이 이 중국 공산당과 이 공산당과의 최후의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한다면, 이 성장한 애가 장성한 분량의 애가 된다는 거예요. 통일. 그랬을 때 이 한반도에는 이제 앞으로 엄청난 경제적인 위기가 올 거예요. 코로나 사태가 진압이 안 되면. 지금 뭐 경제학자들
이거는 뭐 2008년 이제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아니라 거의 뭐 1930년대 경제대공황에 이제 상응하는 거라서 막 준비해라 그런 얘기 하고 있고, 만약에 미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뭐 다 타격받겠죠. 그래서 저희 한반도가 만약에 중국 공산당이 무너지면 그건 뭐 해피엔딩이냐, 그게 아니죠. 저희가 제일 힘들어집니다. 무역 중심이고 군사 충돌 일어날 수 있는 한복판에 있고, 경제 이게 정치적인 쓰나미로 연결되고 교회 막 분열되고, 그래서 이 퍼펙트 스톰이 한반도에 오는 것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다. 그럼 저희가 해야 될 선택은 뭐죠? 퍼펙트 스톰이 온다라면은 저희가 기도로 이것을 홀리 퍼펙트 스톰으로 바꿔야 된답니다. 퍼펙트 스톰을 피하게 해주세요. 이거 절대 못 피해요. 네, 돌파한다. 맞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저희 믿음의 선배들도 똑같이 그랬죠. 나라가 망했는데 막 자빠져가지고 몰라 뭐 그냥 일본 사람들래 뭐 그냥 만주로 도망가려 그렇게 안 했습니다. 평양 대공을 봤었던 사람들은 나라가 거의 다 망했지만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다가올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선택해서 부흥이라는 키워드를 보였잖아요. 그죠? 저희도 똑같이 아무리 위기가 오고 아무리 군사적인 위기와 경제적인 퍼펙트 스톰이 온다고 할지라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가둬두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전진시켰던 것처럼 저희도 다가올 부흥과 통일을 위해서 함께 똘똘 뭉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통일이 아니면은 죽음을 달라라고 저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미국이 6.25 전쟁을 하다가 이제 막 못하겠다 이제 간다 이러니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뭐 트루먼 대통령, 아이젠하워 대통령 멱살 잡고 막 메가더 장군 협박해가지고 어떻게든 미군 구슬리고 있을 때 지도자만 그랬던 게 아니라 이런 청년들, 일반 사람들 통일이 아니면 차라리 죽음을 받는다. 그래서 이 영성이, 이 관점이, 하나님의 이 통일의 방향성이 회복되는 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전쟁기념관 가보시면, 제가 전쟁기념관 자주 가는데 이승만 대통령의 유명한 그 선언이 큰 글자로 써 있어요. 뭐라 써 있냐면 대한민국의 국경은 압록강과 두만강이다 써 있어요. 소름 끼치죠, 그죠? 그래서 대통령의 명령이니 저는 북진하라고 했습니다. 메가더 장군도 저희가 이제 인천 상륙 작전 통해서 서울을 수복했지 않습니까? 그 뒤로. 근데 그때 메가더 장군이 주기도문으로 딱 연설을 서울에서 하고 딱 내려왔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딱 메가더 장군 이제 팔짱 끼고, 그래서 장군 이제 언제 북진할 거냐 물어보니까 바로 북진하자고 바로 메가더 장군한테 인천 그 상륙 작전 끝낸 지 얼마 안 됐는데, 메가더 장군이 뭐라 했냐면은, 그때 당시에 트루먼 대통령의 지침이 뭐냐면은 6.25 전쟁에 개입하되 절대로 그 중국과 소련의 개입을 부를 정도로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3.8 이후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각하 그건 제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서 뭐라 하냐면은 그래? 그러면 우리 먼저 올라갈게. 그래서 정일권 당시에 그 육군 참모총장 불러가지고 그 이승만 대통령이 장군 올라가야지 이러니까 정일권 참모총장이 뭐라 하냐면은 메가더 장군이 가지 말라는데 이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화가 나가지고 자네는 내 부하인가 메가더 장군을 선택하라고, 내 부하지 올라가.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일주일, 2주일 만에 평양 수복한 거 아닙니까? 그때 대통령의 명령이니 저는 북진하라. 그러니까 미국도 동의 안 했는데 그냥 올라간 게 저는 우리의 원래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엄청난 환란이 오고 분열이 왔을 때 저는 오히려 이게 한국교회의 역전의 기회라고 보는 게,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교회 핍박에서 교회의 특징을 뭐라 말했냐면, 첫 번째로 교회는 합심하는 능력이 있다 했습니다. 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 안에서 하나의 세계가 막아지잖아요. 합심하는 능력이 있다. 사회를 통합하는 능력이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가 아무리 지금 뭐 욕먹고 뭐 부패했고 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빛과 소금으로서 기능해온 이 한국교회가 이 쪼개지고 분열되고 뭐 이승만이니 아니니 좌파니 우파니 진보니 보수니 갈수록 쪼개지더라도 이것을 수습해서 한 방향으로 묶어가지고 통일까지 끌고 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미국이 이제 독립혁명을 하기 전에 있었던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영적 각성이 있었는데 이것이 미 대륙을 하나로 묶어줬습니다.
최초의 힘이었습니다. 영적 각성 운동에 통해서 미국은 정치적인 통일체를 형성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엄청나게 크죠. 독립혁명하기 이전에 있었던 것이 영적 각성이었어요. 미국에 국가가 되기도 전에도 영적 각성을 통해서 하나의 영을 통해서 하나의 세계관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됐는데, 저희도 이제 나라가 위기에 있을수록 엄청난 영적 각성이 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좀 기도하고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망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노란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분별하라. 아멘. 제가 이제 몇 가지 한 두 가지 정도 기도 제목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예, 기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 첫 번째로 우리 이 말씀처럼 주님 이 나라에 생기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제가 오늘 미국과 중국 공산당의 이 전쟁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하나의 그냥 두 슈퍼파워가 부딪히는 혹은 뭐 진보 보수 뭐 이런 관점에서 보는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일의 때가 왔다는 카이로스의 때를 알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때는 많은 국가들이 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일 것이고 그리고 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이 한반도를 놓고 열강들이 부딪힐 가능성이 농후해질 것인데 하나님 경제적인 쓰나미, 정치적인 쓰나미가 올 것인데 하나님 이때 성령의 바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분열을 질서로 바꿀 수 있는 혼돈을 통합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 경제적인 침체를 회복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은 인간적인 힘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 이 나라에 평양 대부흥의 때 찾아왔었던 그 하나님 이 2020년에 이 나라에 다시 한번 방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납작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극률한 그 손길로서 극률한 그 은혜로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보살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마치 하나님의 사람이 아들을 아는 것 같이 이끌어냈다고 신명기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조선을 대한민국을 마치 아들을 안으신 것 같이 구출해냈는데 하나님 2020년 다시 한번 그 기적을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이여 동서남북의